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자존심, 애플의 수석 UX 디자이너가 20년 커리어를 버리고 한국행을 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삼성으로 이직한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플과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혁신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폭탄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애플에서 20년간 UX 디자이너로 일하며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디자인해왔죠. 처음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 그것은 오직 실리콘밸리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모방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죠. 우리가 2년 걸려 만든 혁신적인 디자인을 6개월 만에 따라 하는 그들을 보며 진정한 혁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삼성, 그저 빠르게 따라오는 모방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최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급증하더니 이제는 아이폰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아이폰보다 40만 원이나 더 비싼 폴더블폰 모델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처음에는 마케팅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분기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은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특히 폴더블폰 시리즈는 출시 직후 예약 판매량이 전작 대비 85%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도 의외였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갤럭시가 트렌드야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스마트폰의 미래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목격한 광경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난 대학생들이 폴더블폰을 펼쳐 넷플릭스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었죠. 그들에게 아이폰은 더 이상 혁신의 상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은 이미 5세대째 진화하고 있었고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완벽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최신 모델은 아이폰보다 40만 원이나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마케팅 리포트를 검토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MZ세대의 73%가 다음 스마트폰은 폴더블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답했고 현재 폴더블폰 사용자의 만족도는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뭔가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 같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넥스트 이너베이션 포럼의 연사 초청장이었죠. 한국의 IT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해 볼 기회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혁신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는 보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애플의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옷을 입은 채 저는 새로운 혁신의 현장을 목격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불편했습니다.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쌓아온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인천공항의 모든 것이 너무나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로봇이 안내를 하고 안면 인식으로 출입국 심사가 이뤄지는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겠지.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따라잡기는 글렀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그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박, 10년 전 애플에서 제 인턴이었던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CTO가 된 그녀도 이번 포럼에 참석하러 왔다고 했죠. 반가운 마음도 잠시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는 그 장난감 같은 폰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폰을 건넸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죠. 처음 폰을 펼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면은 완벽하게 매끄러웠고 접히는 부분의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은 마치 오래된 가죽 지갑을 만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때 에밀리가 한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스티브, 이제 실리콘밸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혁신이라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한계에 다다른 건지도 모르죠. 저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미 제 손은 계속해서 폰을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LED 간판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야경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제 아이폰으로 결제하려는데 리셉션 직원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애플페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를 꺼내야 했죠.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페이가 훨씬 편해요. 어떤 단말기에서도 다 되거든요. 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가 쌓아온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건 겉모습일 뿐 진정한 혁신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날 밤 호텔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애플의 다음 폰 디자인 기획안을 검토하려 했지만 자꾸만 에밀리가 보여준 폴더블 폰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혁신이라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잠들기 전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그 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어.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고정관념을 깨우려는 듯이 더 밝게,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포럼 시작 전 에밀리와 약속한 카페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더블 폰으로 결제하고 있었고, 심지어 폰을 접은 상태에서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제 아이폰은 갑자기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죠. 오늘은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에밀리의 제안으로 우리는 거리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32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폴더블 폰을 2년째 사용 중이라고 했죠.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죠. 아이폰은 너무 불편해요. 그의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직접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사용자 경험을 연구해온 제가 정작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던 걸까요? 두 번째로 만난 대학생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들 중에 아이폰 쓰는 애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곳도 많고
결제도 불편하고 그냥 한국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한 쇼핑몰의 푸드코트에서 있었던 일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키오스크가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았죠. 결국 에밀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폰을 접은 상태로 단말기에 가져다 대기만 했을 뿐인데 결제가 순식간에 완료됐습니다. MST 기술이에요. 어떤 단말기든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죠. 에밀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2015년부터 개발해온 기술인데 지금은 완벽에 가까워졌어요. 애플은 아직도 NFC만 고집하고 있죠. 오후에 만난 40대 회사원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더블 폰으로 바꾸고 나서 태블릿을 안 들고 다녀요. 회의할 때 폰을 펼쳐서 보면 되니까요. 거기다 멀티태스킹이 정말 편해요. 이메일 보면서 동시에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고. 한 카페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카페만 해도 손님 80%가 삼성페이를 쓰세요. 애플페이는 가끔 외국인 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마다 보이는 사람들의 손에는 접었다 폈다 하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그 폰으로 영화를 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애플 내부 리서치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거죠. 밤늦게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에 데려갈게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혁신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이 어쩌면 더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제가 그동안 고수해온 신념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에밀리가 마련해준 자리였죠. 이곳에서 저는 김현석 CEO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미팅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스티브님,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죠. 그의 말은 제가 가진 선입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사용자 피드백을 정리한 거대한 데이터 월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사용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들. 그들은 매일 50만 건 이상의 피드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김 CEO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든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거죠.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접히고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AI가 탑재된 개인 비서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기술까지.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김 CEO가 말했습니다. 첫 폴더블 폰은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며 개선했고 지금의 완성도에 이르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혁신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UX 디자인 팀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다음 세대 인터페이스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UI,
직관적인 제스처 컨트롤, 완벽한 멀티태스킹 지원까지.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UX 팀장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어느새 안전한 길만을 걷고 있었고 진정한 혁신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애플 생활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서 저는 새로운 혁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더 과감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삼성 갤럭시 Z 폴드를 구매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애플의 수석 UX 디자이너가 경쟁사 제품을 사다니.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첫 일주일간 폴더블 폰을 사용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폰을 펼쳐 문서를 검토하고 회의 중에는 접어서 빠르게 메모를 남기고 퇴근 후에는 커다란 화면으로 영화를 봤죠. 특히 멀티태스킹 기능은 제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어떤 동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배신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마다 제 폴더블 폰을 구경하러 오는 동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의 IT 기업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20년간 몸담은 실리콘밸리를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제 책상에 놓인 두 개의 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안전한 길을 걸어온 아이폰, 다른 한쪽은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연 폴더블 폰. 저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할까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한국으로 간다고, 애플을 버리고. 하지만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혁신을 쫓아가는 거야. 짐을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당시의 팀 사진이었죠.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꿨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퇴사 전날 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싱크 디퍼런트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드디어 결정했어. 그녀의 답장이 곧바로 왔죠. 환영해요.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곳으로. 비행기 안에서 폴더블 폰을 펼쳐 새로운 회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제가 믿었던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어느새 안주하고 있었고 진정한 도전은 오히려 제가 무시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고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우러 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20년은 제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법이죠. 이제 저는 압니다. 혁신은 특정 장소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다음 사연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까? 스페인 최고의 수학 천재가 모인 콜레히오. 레알 학교의 수학과 교수진이 한국 학생의 답안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400년 전통의 명문가 몬테로의 후계자를 30분 만에 완벽한 풀이로 제압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입학시험 수준의 문제들을 계산기 하나 없이 암산으로 풀어낸 16세 소년. 대체 한국의 수재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요? 유럽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수학적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외곽의 고성, 카사데 몬테로.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스페인 귀족가의 상징이자 수학과 과학 분야의 수재들을 배출해온 명문가의 저택이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몬테로 가문은 스페인 왕립과학원을 이끌며 수많은 과학자와 수학자를 배출해왔다. 특히 현 당주의 외아들 알레한드로 몬테로는 가문의 자존심이었다. 스페인 최고의 사립학교인 콜레히오 레알에서 11년 연속 수학 성적 최우수상을 놓치지 않았고 유럽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스페인 대표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했다. 그의 수학적 재능은 몬테로 가문의 피를 가장 진하게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2월, 가문의 자부심은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맞이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 주재원으로 부임한 가족의 아들, 김준호가 콜레히오 레알에 전학을 온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평범한 전학생으로만 여겼다. 동양인 특유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오히려 학교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중간고사 결과 발표 날 몬테로 가문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알레한드로가 수학 과목 1등을 놓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준호가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알레한드로는 92점을 받았지만 준호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답안을 제출했다. 몬테로 가의 당주는 즉각 학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스페인의 전통 귀족 가문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방금 전학 온 아시아 학생이, 그것도 영어도 서툰 학생이 최고의 실력자를 꺾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시험 내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현대 수학에서 필수 도구로 여겨지는 계산기 없이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은 이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김준호의 아버지는 S전자 바르셀로나 지사장으로 부임한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임원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알고 보니 S전자는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업이었고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다. 이사회는 결국 김준호에게 재시험을 요구했다. 400년 전통의 명문가가 갑자기 등장한 동양 소년에게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부모는 의외로 흔쾌히 재시험에 응했다. 오히려 모든 이사회 멤버들이 참관하는 공개 시험을 제안했다. 몬테로 가문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입학시험 수준으로 문제를 준비했다. 계산기 사용을 금지하고 시간도 촉박하게 잡았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실력 차이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시험이 단순한 수학 실력의 대결이 아닌 교육 철학의 충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콜레히오 레알의 특별 시험실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스페인의 전통 귀족 가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레한드로와 준호는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시험지는 시험관들의 철저한 감시 하에 배부되었다. 문제는 기존의 학교 시험과는 차원이 달랐다. 케임브리지 수학과 입학시험 수준의 문제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잡한 미적분과 기하학적 증명이 요구되는 난제들은
계산기 없이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시험이 시작되고 알레한드로는 익숙한 패턴대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계산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다. 반면 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간단한 독서를 하듯 차분하게 문제를 읽어내려갔다. 30분이 지났을까? 시험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을 깨고 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물론 시험 감독관들까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시간 분량의 시험을 고작 30분 만에 끝내겠다는 것이었다. 채점은 학교의 수학과 교사들이 맡았다. 그들은 준호의 답안을 보며 연신 놀라움을 표시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제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도출해냈다. 특히 마지막 증명 문제는 3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그중 2가지는 교사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풀이였다. 알레한드로는 시험 시간을 거의 다 써가며 문제를 풀어냈지만 만점에는 실패했다.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일부 증명은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의 답안은 여전히 뛰어났지만 준호의 완벽한 풀이 앞에서는 빛이 발했다. 충격적인 결과에 이사회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준호의 부모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들의 실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시험 직후 수학과 교사들은 준호의 답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호가 사용한 풀이 방식에서 전혀 다른 수학적 사고방식을 발견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해결 과정까지 그들이 알던 유럽식 수학 교육과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준호의 암산 능력이었다. 6자리 숫자의 곱셈도 머릿속으로 계산해내는 그의 능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물로 보였다. 이는 분명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교육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사회는 곧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재능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수학 교육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회의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한국의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학생의 실력을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 두 나라의 교육 철학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다. 몬테로 가문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400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교육 방식이 도전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콜레히오 레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스페인 최고의 명문사학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몬테로 가문의 당주는 김준호의 부모를 자택으로 초대했다. 400년 된 고성의 서재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한국의 교육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준호는 매일 아침 7부터 자율학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부모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태블릿과 전자교과서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실시간 문제 풀이, 피드백, AI 기반 학습 분석 등 첨단 기술이 교육 현장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학원 문화도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처음에는 과도한 사교육이라 여겼지만 실상은 달랐다. 학원은 단순한 문제 풀이 공간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창의적 학습 공간이었다. 학생들은 거기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이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운동, 음악 감상, 취미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도록 했다. 준호는 매일 저녁 테니스를 치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며 하루의 긴장을 풀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성적은 결과일 뿐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의 말은 성적 지상주의로 한국 교육을 바라보던 그들의 편견을 깨트렸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디지털 교육 환경이었다. 한국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첨단 기술과 함께 자랐다. 코딩은 기본 교과목이었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은 일상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복잡한 수식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다. 몬테로 가문은 점차 한국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기나 훈련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었다.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각, 효율적인 학습 방법, 첨단 기술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핵심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스페인 전통 교육의 가치도 재발견했다. 깊이 있는 사고와 철학적 접근,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스페인의 교육관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나라의 교육 철학이 만나면 더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매일 저녁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업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공부는 평생 가야 할 마라톤이에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몬테로 가문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백 년간 이어온 그들의 교육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교육도 그 변화의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드디어 결심했다.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도가 될 것이었다. 400년 역사의 전통 명문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콜레히오 레알의 봄바람이 불어왔다.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한 지 한 달 학교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학 수업이었다. 더 이상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는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공유하며 토론하기 시작했다. 알레한드로와 준호는 이제 함께 스터디 그룹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소년의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알레한드로의 깊이 있는 수학적 통찰력과 준호의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만나 새로운 학습 문화가 형성되었다. 교실에는 태블릿과 전자칠판이 도입되었다.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답안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답 노트 문화였다. 틀린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함께 분석하며 실수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국식 자율학습도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7시 도서관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강제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화했다. 준호의 부모가 제안한 학부모 간담회는 매주 열렸다. 그곳에서는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관리법, 효과적인 학습 지도법 등이 공유되었다. 특히 공부는 경쟁이 아닌 성장의 과정이라는 메시지는 깊은 공감을 얻었다. 방과 후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시작되었다. 코딩 클럽, 수학 탐구반, 과학 실험반 등이 개설되었고 학생들은 공부와 취미를 조화롭게 병행했다. 이는 준호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의 모델을 따른 것이었다. 몬테로 가문도 변화했다. 서재에는 한국의 수학 교재가 꽂히기 시작했고 알레한드로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400년 전통의 귀족 가문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른 귀족 가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학교의 성적 관리 시스템도 달라졌다. 단순한 점수 비교가 아닌 개개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도전도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사들의 변화였다.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교수법을 습득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진행하는 수업은 교실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도 가속화되었다. AI 기반의 학습 분석 시스템은 각 학생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는 스페인의 전통적인 개별 지도 방식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시너지였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일부 보수적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눈에 띄는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는 그들의 우려를 조금씩 불식시켜 나갔다. 준호와 알레한드로는 이제 단순한 라이벌이 아닌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두 나라의 교육 철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콜레히오 레알은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교육의 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2024년 봄, 콜레히오 레알은 유럽 교육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전통 명문사학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일으킨 변화는 교육계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특히 수학 성적의 비약적 향상은 많은 학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학교의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었다. 전년 대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진출자가 3배 증가했고 케임브리지 대학 합격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지만 학습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준호와 알레한드로는 학교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두 학생이 공동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학습법은 스페인과 한국 교육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했다. 이들은 유럽 교육혁신 포럼에 초청받아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변화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몬테로 가문을 비롯한 전통 귀족 가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특권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육 워크숍을 열어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연구했고 자녀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학교의 성공 사례는 스페인 교육부의 주목을 받았다. 교육부는 콜레히오 레알의 모델을 공립학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으로 평가받았다. 유럽의 다른 명문 학교들도 콜레히오 레알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 프랑스의 앙리 켄트 고등학교 등이 교사를 파견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연구했다. 유럽의 전통 교육이 아시아의 혁신적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준호의 부모는 더 이상 주재원이 아닌 교육 혁신의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스페인의 교육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콜레히오 레알의 아침은 여전히 7시에 시작된다. 하지만 이제는 강제가 아닌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도서관에서는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알레한드로는 이제 준호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준호는 알레한드로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두 소년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의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했다. 그들은 콜레히오 레알의 교육 모델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전통과 혁신, 인문학과 기술, 동양과 서양의 조화는 글로벌 시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몬테로 가의 서재에는 이제 새로운 문장이 걸려 있다. 전통은 혁신의 토대이며 변화는 성장의 시작이다. 400년 역사의 귀족 가문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 콜레히오 레알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교육 혁신의 모델을 더 많은 학교와 나누는 것. 그것이 그들의 다음 목표다.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혁신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